기생에게 자신의 말을 내어주고 그 꽁무니를 따라가는 양반 사대부. 허공을 가르는 기녀들의 건무. 금방이라도 땅을 박차고 날아오를 듯 힘차게 휘두르는 소년의 춤사위. 신윤복과 김홍도가 그려낸 조선 백성들의 살아가는 풍경이다. 평범한 민초들을 유머와 해학의 시선으로 그려낸 단원 김홍도. 대담하고 관능적으로 당대 여성들을 주로 그렸던 혜원 신윤복. 두 화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조선시대 풍속화가 김홍도와 신윤복. 이 동서양 미술사를 보면 동시대를 살았던 화가들은 교류를 통해서 이 당시 새로운 미술사조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교류를 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이 두 사람의 그림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조선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풍속화의 전성기였다. 물론 풍속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유난히 풍속화가 유행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견고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서 선비들에게 일반 백성은 관심받기였다. 그러다 신분 질서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대부 화가들의 시선에 백성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풍속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네. 그리고 또 신윤복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네네.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예. 네. 안에 뭐 좋은 풍속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시죠. 그럴까요? 네. 들어가시죠. 신윤복이 묘사했던 조선 여인네와 사내들의 가슴에 불어닥친 바람이 300년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들 가슴에도 훈훈하게 불어오고 있다. 화폭 가득 넘실대는 봄날 소풍의 정취가 화면 밖까지 물들일 것만 같다. 일단은 풍속화라는 게 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풍속화의 정의를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풍속화라는 것은요. 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거를 풍속화라고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좁은 의미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되게 이 궁궐 말고 네. 민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풍속화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궁궐에서 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성리학이 사고를 지배했던 조선 사회에서는 그림도 성리학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자연히 그림이 관념적이었고 화풍은 중국을 그대로 모방했다. 이러한 경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서부터 조선의 역사와 고유 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그림에도 반영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진경산수화. 화가들은 이제 조선의 아름다운 산하를 실제 경치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진경산수화의 화법을 완성한 선구자는 겸재정선. 그는 새로운 필법을 창안했는데 산천을 음양대비로 표현하는 기법이 그것이다. 평생 실험적인 화법을 추구했던 강세황은 현실감 나는 산수화를 그리기 위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서양화 기법을 채택했다.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그의 걸작 송두기행첩이다. 이처럼 조선의 산하를 사실적으로 그리던 화풍에 다시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드디어 풍속화가 등장한 것. 그 첫 방향키를 잡은 사람은 윤두서였다. 산수 인물화를 통해 경치 좋은 풍경 속에 놓인 고고한 선비들을 그려오던 사대부 화가들은
과감하게 일반 백성들을 자신들의 화폭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인물의 복색을 보면 아직 중국풍에 머물고 있음이 보인다. 물론 풍속화는 이미 숙종 때부터 공제 윤두서 같은 문인 화가들이 나물 캐는 여인이라든지 혹은 봄 농촌의 풍경들을 그리기도 했고 혹은 목기 깎는 장면 이런 것도 그리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뭐 관아제 조영석이라든지 뭐 겸재 정선 같은 그런 선비 화가들의 그림에서도 그런 풍속화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이제 김홍도에 와서 어떤 풍속화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윤두서와 더불어 조선 후기 풍속화의 발전에 공헌한 사대부 화가는 조영석이다. 그는 당시 조선의 서민에 걸맞는 화풍을 창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풍속화의 발전에 힘썼다. 김홍도의 뒤를 이어 활약한 풍속화가로는 김득신이 있다. 그는 김홍도의 화풍을 충실히 계승했지만 돌발적인 상황 묘사나 인물의 성격 묘사에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다. 그의 대표작 고양이 쫓기는 바로 그러한 돌발적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이제 김홍도에 이르러 조선의 풍속화는 일대 전환을 이룬다. 당대의 평론가였던 강세황은 그의 제자였던 김홍도를 일컬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파천황적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김홍도는 조선 백성들이 일하고 먹고 즐기는 세상살이 풍경을 특유의 익살과 해학으로 묘사했다. 김홍도 역시 초기에는 산수화를 많이 그렸다. 대표적인 것이 행려 풍속도인데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백성들의 노동이나 행락 등이 묘사되어 있다. 산수를 배경으로 해서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이 그림의 특징이다. 김홍도와 더불어 조선 풍속화의 양대 산맥을 이룬 신윤복. 그 명성에 비해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전해지는 바가 없다. 한국 역대 서화가의 사전인 근역서화징에 그의 자와 호, 출신지, 그리고 신한평의 자식이며 화원이었다는 정도만 기록되어 있다. 풍속화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지금과는 다른 예전의 생활상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단오가 다가오면 전국 각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는데요. 김홍도의 씨름도, 그리고 신윤복의 단오 풍정. 이 두 가지의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홍도의 씨름에서는 각 인물에 대한 절묘한 상황 설정과 탁월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당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의 차림새다. 씨름을 하고 있는 두 남자의 신발과 옷의 차이가 있으며 구경꾼들인 양반은 갓을 쓰고 있지만 평민들은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예술가로서 시대를 앞서갔던 신윤복의 파격성은 그의 대표작 단오 풍경에 잘 나타나 있다. 기녀로 추정되는 여인들이 윗옷을 벗고 개울가에서 목욕을 한다.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 동자승 2명이 이 여인들을 훔쳐보고 있다. 신윤복은 이처럼 인간의 호기심, 본능 등을 포착해 화폭에 옮겼다. 실제로 이거는 당시에 당연히 있을 법한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인간의 특히 남자들의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훔쳐보기라고 할까요? 어떤 관음증 그런 부분에 호소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다룬 김홍도 작품이라고 하는 그 풍속화첩에도 비슷한 이 주제 테마의 그림이 있죠. 훔쳐보기의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빨래를 하는 동네 아낙들이 있고 개울가에서요. 그걸 바위 뒤에서 훔쳐보는 선비가 이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훔쳐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신윤복 그림은 불과 한 20년 정도 바로 될 텐데 훨씬 더 선정적이죠, 이 그림이. 예,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차이, 세대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도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김홍도 그림의 특징은 뭘까요? 김홍도 그림의 특징은 이제 그 아이들 표정 잡기죠. 그죠? 그 훈장대로의 그 얼굴,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얼굴들을 이렇게 잘 그 표정을 살려내는 거죠. 그만큼 김홍도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탐구,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 얘기로 해서 이제 소묘력, 묘사력, 그러니까 인물 각자의 자세와 그 손모습, 머리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계층, 신분 이런 걸 잘 표현하면서 정말 인간의 표정, 그죠? 인간의 그 삶의 표정들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김홍도 풍속화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홍도의 묘사는 매우 정밀하다. 대장장이가 무거운 망치를 들어 올리기 위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망치를 잡은 것으로 묘사한 데서도 그의 정확성이 잘 드러난다. 또한 그는 인물의 표정이나 심리 묘사에서도 매우 탁월했다. 우물가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보자. 물동이를 이고 있는 안악의 표정이 재미있다. 자랑이라도 하듯 앞가슴을 풀어헤친 사내. 그런 사내에게 물을 떠주며 수줍게 외면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곁눈질하는 중년 아낙네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기록성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일차적인 관심이고 물론 그것도 아름다움을 추구했지만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근데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의 좋은 장식품으로서 집안의 벽에 걸어놨을 때라든가 뭐 일어났을 때 집안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물건 뭐 이런 그런 훨씬 더 탐미적인 관점을 갖고 그림을 대하신 분이 이 신윤복 같습니다. 신윤복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림에 이야기가 있다는 점이다. 그의 대표작 월야밀회. 한밤의 달빛 아래 한 쌍의 남녀가 정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단모퉁이에 숨어 한 여인이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어떤 사이이기에 야심한 밤에 만나는 걸까?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이 그림은 인물들의 미묘한 심리, 서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야기를 유추하게 한다. 엄격한 유교적 윤리관이 지배했던 조선시대. 신윤복은 이처럼 도시 뒷골목 풍경을 통해 겉으로는 엄숙했던 조선 사회의 자유로운 이면을 그리고 있다. 사회가 이제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능, 누구나 가지고 있던 본능적 욕구들이 예술적 장르로서 표출되기 시작을 하는 장면을 신윤복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저 달과 저 주변에 있는 어스름한 그 건물들, 담벼락 이런 것들은 신윤복 그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고조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윤복의 작품에는 유난히 기녀와 양반 사내들이 어울려 노는 그림들이 많다. 이를 통해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향락을 즐기는 양반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신윤복 그림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림에 액센트를 주는 매우 선명한 색들을 쓴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색들을 대상의 선 안에 차곡차곡 세밀하게 채워 넣었다. 물론 채색 그림을 그린 화가가 신윤복만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신윤복은 누구보다 능숙하고 세련되게 색채를 활용할 줄 알았던 화가다. 그런데 왜 그는 유난히 여인들, 그 중에서도 기녀들을 즐겨 그렸을까? 청구 화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윤복은 자유로운 20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방황하는 젊은 예술가였던 혜원은 기방의 풍속이나 자유연애 등의 경험을 자신의 그림 속에 표현한 것이다. 조선 후기, 엄격한 내외간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져 가던 시절, 그는 기생부터 양반가의 여성까지 그들의 변화를 그림에 담았다. 신윤복은 특히 기존에 없던 관능적이고 자유로운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후덕한 양반가 부인이나 논밭에서 일하는 아낙네가 아니라 자유로운 연애를 하며 삶을 즐기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거침없고 대담하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다. 또한 그의 그림에서 여인들의 풍모는 도시적인 세련미가 흐르고 그것을 표현한 필선이나 색채 역시 매우 감각적이다.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각자의 성격 또는 성향의 차이도 드러난다. 김홍도가 활동했던 정조 시대, 그러니까 되게 1800년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윤복이 활동했던 때는 순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 그렇죠. 이후. 그래서 두 화가의 그림은 정조에서 순조 시대로 넘어가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변환되는 그런 시대 감정을 잘 드러내줘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풍속화에 나타난 기법들을 비교해보자. 김홍도가 수묵화에 가까운 단색 위주라면 신윤복의 그림은 색채가 다양하다. 그림의 배경 역시 김홍도는 빈 공간에 인물을 그리지만 신윤복은 배경까지 충실하게 그린다. 지평선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것들은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각을 합니다. 근데 그림 속에서 보면 그림 속엔 지평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의 맨 윗선을 지평선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정을 해서 지평선 쪽으로 가까이 있는 것, 지평선에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멀리 있는 것으로 그립니다. 우리가 지각을 해요. 그래서 벼타작 같은 거 보면 마름이 누워 있죠. 이렇게 그림 위쪽에 있죠. 멀리 있는 것. 또 씨름할 때도 보면 또 서당 같은 것도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저 뒤쪽에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높이를 가지고 공간감을 표현을 했어요. 김홍도는. 근데 이제 신윤복은 그 높이를 김홍도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이 중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중첩해서 많이 그려서 중첩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그렇지. 이제 자연스럽게 공간감을 표현을 하죠. 그러한 중첩 기법이 잘 나타난 그림이 주사거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옷과 흰 옷을 중첩되게 그린다거나 가구 앞에 기둥을 그려 입체성을 잘 살려냈다. 그런가 하면 김홍도는 대상의 구도와 배치에 매우 신경을 썼다. 무동의 인물들은 원형 구도로 배치되어 있으며 벼타작에 나타난 구도는 X자형이다. 이는 보는 이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렇다면 신윤복의 그림 구도는 어떻게 다를까? 기방무사라고 하는 그림, 기방거사라고도 하는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프레임을 정확히 의식하고 있고 그려진 기둥이나 대돌이나 처마나 발이나 인물의 배치 같은 것들이 이 프레임을 중심으로 프레임에 맞춰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수평 수직이 맞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틀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하학적인 선, 그러니까 처마나 기둥의 선은 없지만 인물들의 배치를 보면 여전히 이 프레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계신 거죠. 두 화가의 또 다른 차이는 필선이다. 김홍도의 선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반면 신윤복의 선은 일정한 굵기를 강박적일 정도로 깔끔하게 그렸다. 왼쪽은 김홍도의 주막이며 오른쪽은 신윤복의 주막이다. 주모가 입고 있는 의상이 다르며 한쪽은 국밥집 같다면 한쪽은 술집 같은 분위기도 다르다. 이처럼 김홍도와 신윤복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홍도가 옅은 담채색에 자유롭고 유연한 필선으로 평민들의 일상을 그렸다면 신윤복은 화려하고 탐미적인 색채에 고르고 세밀한 선으로 파격적인 그림들을 그렸다. 김홍도와 신윤복 300년 전 그들의 그림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당대의 풍속화는 단지 감상용 그림이 아니다. 그 시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활사를 알려주고 있다. 풍속화는 그 작가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픽션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풍속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시대의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러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대의 다큐멘터리죠. 만약에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가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조선시대 그러면 양반 문인, 유교, 성리학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풍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인간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사료가 되는 거죠. 조선의 풍속화는 기록화였다. 그 기록을 누구보다 가슴 뜨거운 인간애로 파격과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작가 정신으로 오롯하게 새겨놓은 김홍도와 신윤복.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조선 풍속화의 거장이라 부른다. 현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우리들처럼 붓을 이용해서 일상의 풍경들을 담아내는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선조들의 모습을 더 잘 그리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풍속화를 더 들여다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